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로마에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지금 찍어서 곧 유튜브로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갔다 온 몬테카시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몬테카시노라는 곳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00m 되는 높은 산 그 밑에 500m 정도 높이의 산 허리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나폴리 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보입니다. 이 몬테카시노는 베네딕트라는 성인이 6세기에 세운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본산이죠. 베네딕트 수도원은 지금 천주교에는 수많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또 수도회가 있는데 그 원조입니다.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성인이 수도원을 세울 때 만든 몇 가지 그 수도원의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그 뒤에 세워진 수도원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기도하면서 일하라.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일을 하면서 또 가장 중점적으로 이 아픈 사람, 약자를 돕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위치는 서구 문명의 정신적 중심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 사상적 중심이 바로 몬테카시노다. 이렇게 해서 이 천주교 세계 안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몬테카시노는 보방청이 직접 관리하는 하나의 영토였습니다. 보방청이 직접 관리할 만큼 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네딕트 성인이 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가톨릭 신도들이 어떤 방향의 행동을 해야 하느냐, 또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네딕트 수도원 몬테카시노는 이 15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기복이 심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남쪽에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정치, 전쟁, 여기에 휩쓸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6세기 때 고트족의 공격을 받았고, 이 8세기, 9세기에는 이 사라센 아랍이죠.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돼 가지고 수도 원장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나폴레옹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1944년 2월에 연합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이 서구 문명의 한 중심지인 이 수도원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때 연합군이 살레르노에 43년 9월에 상륙을 해서 로마로 쳐들어가는데, 이 이탈리아는 산맥이 아주 험준합니다. 이 산맥을 따라서 당시에 독일군의 총사령관인 이탈리아 주둔군 사령관인 캐셀링 원수가
구스타프 라인이라는 것을 쳐서 방어선을 겹겹으로 치면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어선에 이 몬테카시노가 들어갔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가 잘 보이고 나폴리 로마를 이어주는 평야지대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몬테카시노가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캐슬링 원수는 그래도 이 교양 있는 독일 군인이라서 그런지 이 몬테카시노에 독일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몬테카시노에 보존되어 있던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오래된 전적을 로마로 다 피신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라 하면 주로 당시에는 영국, 미군, 그리고 프랑스 군대, 그리고 폴란드 지원병이 또 사단을 편성해서 참전했습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6.25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잘 못했어요. 정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뭐냐면 독일군이 몬테카시노를 점령을 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1944년 2월 15일에 연합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완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몬테카시노라는 이 인류 문명의, 서구 문명의 한 중심지를.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독일군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피난와 있었던 이탈리아 민간인 300명이 죽었습니다. 이 파괴가 되니까 그때서 독일 제1 공정사단이 그 파괴된 그 속에서 저항진지를 구축을 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을 빼앗는데 수개월이 더 걸리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단의 희생이 컸습니다. 이 폴란드 사단은 그 아주 애잔한 분들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가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생겼습니다. 그 동시에 소련이 히틀러와 맺은 약속에 의해서 폴란드의 반을 차지해버렸습니다.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되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탈린은 폴란드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장교들, 의사들, 이 엘리트들을 수만 명을 잡아가서 그 갇힌 숲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소련에 끌려갔던 이 폴란드 군인들이 나중에 소련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독일과 전쟁을 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소련의 포로가 되었던 이 폴란드 군이 풀려나서 독자적으로 사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단이 바로 몬테카시노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싸워야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폴란드가 독립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밀약을 맺을 때 결국 폴란드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나치한테 당했다가 스탈린한테 당했다가 그리고 전후에는 또 독립되지도 못하고 또 공산 위성국이 되어버렸다가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바웬사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자유노조 운동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이 몬테카시노 전투. 제가 이번에 오늘 몬테카시노
가서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1944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당시의 사진과 그때 썼던 포탄 기관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파괴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건하는 데는 지금 번듯하게 재건되어 있지만 그 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원이었는데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재건할 때 보니까 부서진 것을 그 중에서 쓸만한 석재를 모아서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조각상을 찾아서 온전하게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 사진으로 잘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몬테카시노가 인류 문명사에서 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마 제국이 6세기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반도는 일대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몬테카시노는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그리스 로마 시절의 이 전적들 기록이죠. 기록을 필사해가지고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필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 개발한 글자체가 유명해질 정도로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일하라 하는데 이 일이 뭡니까? 첫째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또 병자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럼 병자들을 도우려면은 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의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술을 연구하려니까 그리스 로마 때 연구된 해부학적 지식, 병리학적 지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몬테카시노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살레르노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9세기 때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전문 학교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약초원으로 썼던 미네르바의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업기술, 또 자연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수도원이, 특히 몬테카시노 같은 수도원이 그리스 로마의 학문을 이어가고 또 전문적인 좁은 분야, 농업, 인체, 의술, 무슨 약학,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수도원에서 발전시킨 게 나중에는 9세기, 10세기, 11세기 되면은 유럽에서 대학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대학의 또한 모태가 되는 것이죠. 볼로냐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초기 대학이 생길 때 보면은 기본 과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의학입니다. 의학. 역시 인간은 정신적으로는 신학, 육체적으로는 의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뭡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사회 활동을 합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국가 또 여러 조직에 속해서 삽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법학이죠. 그래서 유럽 대학의 시작은 법학과 신학 그리고 의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수도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 중에 원조인 몬테카시노에 갔던 것입니다. 이 몬테카시노가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세기 말입니다. 11세기 말입니다. 1070년, 80년 이 무렵입니다. 그때
유명한 수도 원장이 계셨습니다. 데시데리우스. 이분은 나중에 빅토르 3세 교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수도 원장을 할 때 이 수도사가 수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백 명이 다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기록,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이번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악보, 찬송가겠죠. 찬송가의 악보, 이 수도원에서 그려놓았던 악보, 아주 아름다운 악보가 있었습니다. 음악도 수도원, 성당에서 발달한 거 아닙니까? 성당, 이 서양 음악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음악의 모체는 이 수도원과 성당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성인은 6세기에 이 수도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사상적,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서 그 사상과 신학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꾼 거죠. 패턴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아직도 하나의 유령 또는 악령이라고 할까요? 계급투쟁론, 칼 마르크스가 만든 계급투쟁론이라는 이 악마적 사상에 현혹된 사람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그 악마적 계급투쟁론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하는 그 행동이 나쁜 방향의 행동이라면 성 베네딕토가 세운 원칙,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했다는 것은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상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 사상이 결국 육체를 움직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복이 많게 이어져 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인이 만든 몬테카시노 같은 수도원은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일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공을 받고 또 우리 편인 연합군 손에 폭격당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도 그 상징성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게 문명입니다. 저는 오늘 몬테카시노를 보면서 문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좌우 가르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가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을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가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하느냐 문명을 건설하느냐. 문명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다 차원 높은 이 편가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가르기란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이 분류법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문명 파괴 세력이냐, 문명 개성 세력이냐.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문명 건설 세력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문명의 실체는 뭡니까? 국가라는 제도죠. 또 법치라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것도 문명의 중요한 기구입니다. 국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또 종교, 언론기관,
그 다음에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다 합치면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문명의 한 수단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없앤다는 것은 그건 석기 시대로 돌아가겠다, 호롱불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명 파괴입니다. 야만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몬테카시노를 이야기했지만은 몬테카시노가 그 사라센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 원정이 죽는 걸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재건됩니다. 나폴레옹이 점령했다 해가지고 끝납니까? 나폴레옹 오래 갑니까? 몬테카시노를 점령했던 나폴레옹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1815년 6월에 워털루에서 지고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폭격을 당하고도 순식간에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명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명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중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청산도 안 됩니다. 세상에 청산이란 말을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은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과 역사는 청산될 수 없는 겁니다. 청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란 말은 말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면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은 적폐 인물을 청산한다는 뜻이 된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피를 부를 일입니다. 역사에서 청산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청소부가 쓰면 돼요. 그러나 정치인이, 대통령이 청산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청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청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무리가 너무 끔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만에 이룩한 인류사에 남을 만한 이 문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문명 단절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가 저지른 역사 파괴입니다. 즉 중앙청 철거입니다. 중앙청 철거. 지금 중앙청을 없애고 그게 경복궁 시설이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중앙청은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왜냐? 비록 1926년에 일본이 총독부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해방 뒤에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45년 8월 15일에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다 하면 그건 이해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그 총독부 건물을 중앙청으로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6.25 때 빼앗겼던 중앙청을 다시 해병대가 찾으면서 1950년 9월 28일에 태극기를 올리는 장면, 바로 그게 중앙청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들어오고 우리의 건물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장을 한 장소도 바로 그 중앙청 앞이었습니다. 중앙청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하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면서 국립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중앙청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건물엔 죄가 없습니다. 또 그 건물에는 일제시대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찬란한 발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 건물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문명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이런 허황된 명분론을 가지고 중앙청 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잘 지은 건물이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민족 정기가 그만큼 세워졌습니까? 그럼 민족 정기를 세운다면서 우리의 건물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물을 파괴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뒤에 뭘 했습니까? 일본의 어느 대학에 가서 뭐 개원 교수인지 뭔지 그 일을 하면서 거기 가서 강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민족 정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민족 정기는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역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소련에서 공산주의 무너졌다고 해서 크렘린궁을 없애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일본이 만주국을 만든다면서 만주 지역에 만든 큰 건물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권 바뀐다고 그 건물을 역사의 건물을 없애버린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동독이 프러시아 왕궁을 없애버렸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명은 몬테카지노처럼 기복이 있지만 쓰러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점령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문명은 다시 살아나고 이어지고 고치고 해서 개성하는 것입니다. 문명은 단절하고 청산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세력이 될 것인지 개성 세력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문명 건설 세력과 문명 파괴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 5천만 국민 전부 다가 문명 건설 세력, 문명 개성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